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회화에서의 해체주의는 이런 것이고요.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의 해체주의는 이런 겁니다. 뭔가 전통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보자 하는 것을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해체주의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해체주의가 주는 해방감 때문일 겁니다. 빈틈없는 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해체주의가 주기 때문일 겁니다. 해체주의의 계보를 간단하게 봅시다. 서양 철학사에서 철학의 체계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철학자로 5명을 꼽는데요. 고대 철학자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의 칸트와 헤겔이죠. 이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 개념을 정리하고 철학의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의 성격은 20세기 들어와서 바뀝니다. 철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포문을 연 사람이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성적 충동과 폭력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르크스는 인간은 결국 물질이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전의 모든 철학적 전통을 부셔버려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니체를 해체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분석함으로써 이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죠. 그리고 해체주의의 계보는 푸코, 데리다, 들레즈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해체주의 철학자 3인방이죠.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하이데거, 푸코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데리다와 들레즈만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데리다입니다. 데리다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데리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데리다는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양반 글은 엄청나게 어렵게 쓰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날 남의 이야기만 베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이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철학자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데리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려고 했는데 다른 철학자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어요. 사기꾼한테 왜 박사 학위를 주냐는 겁니다. 데리다가 정말로 훌륭한 철학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평가할 수준은 안 되고요. 하지만 데리다가 해체주의의 선구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리다가 제시한 철학적 개념들이 현대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리다가 제시한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죠.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철학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서양 철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본질과 형상, 관념론과 유물론, 세상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대립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항 대립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 실제와 가상, 배트맨과 조카가 대립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양 철학은 가운데 경계선을 그어놓고 위의 것을 주류, 아래 것을 비주류, 위의 것을 중심부, 아래 것을 주변부로 규정을 했어요. 니체는 이러한 서양 전통의 형이상학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체의 후예인 데리다는 조금 더 영리해요. 다 때려부수면 남은 자재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해체만 하자고 말합니다. 서양 전통의 형이상학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입장을 해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만 했어요. 원래 대가들은 글을 쓰지 않죠. 글은 아래 것들이 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관한 글들은 전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생한 영혼의 대화이지만 글은 영혼이 없는 죽은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글은 단지 말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리물, 보충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글을 남길 때조차도 대화체를 썼던 겁니다. 글을 말처럼 썼던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 자신의 생각이 내면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겠죠. 이렇듯 생각은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소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죠. 그런데 나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글로 기록하면 나의 생각은 오염이 되고 피상적인 글만 남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서양 철학에는 뿌리 깊은 말 중심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말 중심주의를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는 이성 중심주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서양 철학의 전통에는 말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데리다는 이 점에 반대합니다. 문자는 말의 보충물이나 대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에는 글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는 왜 이렇게 맛이 없냐라고 말할 때 나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마셨던 맛있는 커피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 마셨던 커피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을 일종의 문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문자가 없으면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기록을 텍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텍스트란 단지 문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남겨진 기억과 상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말이 사유라면 문자는 그러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몸입니다. 말이 기의라면 문자는 기의의 물질적 조건인 기표인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사유가 불가능하듯이 물질적 기표가 없으면 기의가 있을 수 없듯이 문자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 즉 문자학을 통해서 문자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겁니다. 데리다는 해체의 전략으로 차연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차연은 차이와 지연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차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언어학자인 소시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을 하는데요. 기표는 표시하는 것이고 기의는 표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표는 사과라는 소리를 말하고 기의는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과라는 기표가 반드시 이걸 가리킬 필요도 없었고 바나나라는 기표가 이걸 가리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즉 기표와 기의는 우연히 결합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표와 기의가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기표와 기의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시르는 기의는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친구가 주에 놀러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변이 시끄러워서 앞에 글자를 잘 못 들은 겁니다. 무슨 주라고 하는 거는 들었는데 그 앞에 글자를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자로 끝나는 도시가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광주, 전주, 진주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전주라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진주에 놀러 가자는 말이구나 라는 결론을 냅니다. 결국 이 말은 진주에 대한 기의는 광주도 아니고 전주도 아니라는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시르의 차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러한 물음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도책을 보니까 주자로 끝나는 도시가
광주, 전주, 진주 말고 한참 더 있는 겁니다. 상주, 성주, 의주, 양주, 공주 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자는 데가 어딘지 알려면 끝없이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의는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한 차이는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는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소시르는 의미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지만 데리다는 그러한 결정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는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리다의 차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연의 개념은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해체하자는 사상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나는 앞에서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다고 했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성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짜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았어요. 예컨대 이 의자가 완벽한 이데아의 의자라면 이 의자는 이데아 함량 90%의 좋은 의자이고 이 의자는 이데아 함량 30%의 나쁜 의자라는 겁니다. 즉 가짜라도 이데아의 성분 함량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해체했다고 했죠. 그래서 진짜라는 건 없어요. 있는 건 모조리 가짜예요. 아니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도 없겠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들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연이라는 개념 그 자체도 차연이 되겠죠. 그래서 차연의 의미는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고정해서 쓰면 그 의미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연을 유보니, 공간하니, 대치니, 천여막이니 하는 말로 막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책을 읽다 보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데리다의 전공자도 아니고 데리다의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기에 오늘 이야기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를 강조했고 텍스트의 의미는 계속해서 지연된다라고 했죠. 이 말은 텍스트에는 어떤 고정된 의미가 없고 항상 해석만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데리다에 대한 저의 얕은 해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